자, 오늘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둥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부소장, 최단비 변호사, 한국국가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진 박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장면 잠깐 보셨는데요. 자, 주요 내용 하나씩 직접 살펴보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안보, 국방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성공단은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북한의 체제 붕괴. 이거 사실 굉장히 국가 원수로서는 입에 올리기 힘든 얘기인데 이 얘기까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는 이번 그 연설에서 봤을 때 통일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 예. 통일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과거 예. 통일 대박까지 말씀하시던 대통령이 통일이란 말을 그 뒤에 이제 그 국회의원 의무에서 나오는 거기에서만 언급이 되고 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의 체제 문제를 말씀하신다.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예. 발사 등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방관하지는 않겠다. 아하.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이 어떤 통일 대박론 자체가 너무 낙관주의 아니었느냐. 어떤 이러한 그 좀 비난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 북한의 이런 폭주, 이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 전략적인 방법론으로서 처음에 이제 그 국제사회의 공조들, 그러니까 한미일과는 그 동맹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와는 연대를 강화해서 이제 오자회담 틀을 끝까지 좀 끌고 가겠다. 어떤 그런 의사와 함께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고 예. 연합 방위력을 강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같은 것도 논의를 하고 하면서 예. 우리 대한민국은 잘 지켜나가면서 주변국들과 함께 압박을 가하겠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개성공단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개성공단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앞으로 있을 그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북한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외교적으로 유엔이라든가 그 러시아, 예. 그다음에 그 주변 강대국인 중국 이런 나라들에게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사전 정지 작업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일단 사드 배치라는 말이 나온 것이. 근데 사드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죠. 그죠? 예. 굉장히 짧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 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이 할 것을 하겠다. 예. 근데 그 말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할 것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만약에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사드 배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연대를 해서 나가겠다. 결국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와는 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결국 배제하지는 않겠다. 예. 근데 다만 그 우리의 스탠스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굉장히 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할 것은 레짐 체인지라는, 그러니까 체제 붕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사실 북한이 이론적으로 따지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세요? 북한의 그 대통령의 말이 우리가 스스로 그 체제를 붕괴시켜서 예. 흡수통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력의 계속 그 경제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 핵무기라던가 미사일 실험에 과도한 그 경제 비용을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붕괴란 자체를 가지고 표현하기보다는 이후에 있을 노동당 대회라던가 아니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예, 이런 3월에 계기와 있죠. 사안에 따라서 예. 국지전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로 정도만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오늘 국회의원서 대통령의 국회의원서 전문을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 적극적인 대처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제 붕괴까지도, 물론 그것을 뭐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체제 붕괴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적극적인 것은 어떤 멘트를 하셨냐면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 더 이상,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공조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의존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장 최전방에 있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고 가장 예.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와는 전면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는 그 다른 나라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대북 정책을 하겠다라는 좀 전면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전환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북 정책의 전환. 그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근데 김정은이는 여기 이런 우리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위성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 있죠? 그거 더 막 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총매진하여 앞으로 주체조선의 실용 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뭐 이거 추가로 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충분히 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국제사회와 단절을 지금 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자기 스스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체제 자체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 이러한 나름의 절박감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3년치의 식량을 좀 준비를 해놔. 그리고 결국 자립경제를 준비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국제 제재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김정은 자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7차 당대회에 김정은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이 체제를 끌고 가는 데 대한 좀 절박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뭐 약간은 허장성세, 허풍일 가능성이 높은 게 핵무기를 실험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1조, 북한의 경제 규모를 따져서 몇천억이 드는데 예. 그리고 미사일도 그에 따른 수백억에 수천억까지 비용이 드는데 북한이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뒷받침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NLL 침범이라든가 국지전적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을 계속적으로 고조시키겠지만 이렇게 잦은 저기도 말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발사하겠다라는 거 횟수는 아주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허한 처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남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하. 김 박사님, 예. 심리적으로 이 김정은의 심리는 어떤 심리입니까? 예? 저는 이제 뭐 다른 거 좀 예. 먼저 말씀드리고요. 차라리 지금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 그거는 저는 좀 두려운 것보다도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서영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요. 지금 굉장히 쌍방이 팽팽하게 긴장돼가지고 있는 그 터지기 예. 일보 직전에 그런 팽창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때 사소한 어떤 그 국지전 이런 게 나중에 총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저는 돼서 그게 더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예. 뭐 김정은이 같은 경우야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어떤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균열, 그 다음에 어떤 부담감, 예. 이런 거를 지금 외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해소하면서 막아나고 급급하게 막는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숙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그 인민무력부장을 지금 몇 번을 바꾸지 모르겠어요. 한 6번 정도 바꿨고, 총참모장도 지금 4번이나 지금 바꾸게 되는 이런 건데, 이게 보면은 그 김정은 시대에도 보면은 그렇게 한 뭐 그 인민무력부장이 3번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체제를 어쨌거나 끌고 가야겠다는 그런 절박함을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은 굉장히 흐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부 분석에 따르면은 김원홍이 이 모든 뒤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양건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리영길 제거도 예.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숙청의 배후에는 이 김원홍이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흘림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보는 가장 이제 김원호 하면 누구겠습니까? 국가 보위부라는 거, 예. 보위사령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계속 예. 들여다보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국가 자체의 어떤 틀을 굉장히 좀 잘못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지전이 굉장히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제어할
지휘관들이 점차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생존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잘못된 북한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데 달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실 이 위성이라 사실 뭐 적대 세력이 준동해서 위성을 계속 쏘겠다라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위성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아 조금 이 생각이 모자란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을 하다 보니까 헛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용 대비 효과는 국지적 도발이 훨씬 낫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위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지 도발할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 최소한도 5월에 당대회 대회가 있죠.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일단은 잠잠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빠르면은 뭐 내일 정도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그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는데 북한을 보면 그 17시 뉴스가 있고 이제 20시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논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못 하고 와서 지금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논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디서 논평을 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당의 기구가 아니라 예. 어떤 외부의 무슨 그 다른 뭐 위원회 명칭이라든가 당 소속이 아닌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좀 그런 어떤 강도가 좀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당의 직속의 어떤 기관들 아니면 뭐 이제 그 통전부 이런 그 내용을 해서 만약에 발표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더 북한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어느 식의 반응을 하느냐 그 주체에 따라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